네, 법조 삼거리 시간이죠. 세 분 모셨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전홍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술적으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지식을 저희들이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다양한 재판들이 열렸고 참 이번 내란에서 앞장섰던, 중심에 있었던 혹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뭐 심판을 받으러 혹은 증인으로 줄줄이 출석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모습을 드러낸 이상민 전 장관 일단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형사소송 160조에 의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계신 거죠? 네. 네, 법정형이 사형까지로 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혐의가 중하고 증인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네. 일단 그 이진관 재판장이 어저께 그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영상을 쭉 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민사에서는 선서 거부하는 거 봤는데 형사에서는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변호사님 저기 무슨 얘기예요? 네. 기본적으로 법에서 딱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법이 이제 개정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선서는 다 하죠. 원래 그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고요. 다만 진술을 거부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애초부터 선서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과태도 50만 원이잖아요. 그랬죠. 이것도 굉장히 예전에 만들어지고 한 번도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그 일단 액수 보면서 이거 되게 오래됐구나 이 법이 그런 느낌을 보통은 뭐 500만 원 받았는데. 이렇게 시작을 네. 해야 되는 건데 네. 50만 원 결국은 이게 법이 제대로 개정되지 않은 틈을 타 혼자 또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악용한다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상민 자체가 뭐 판사 출신이니까 아니 증인 선서 안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증언 거부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처음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딱 과태료 50만 원 받자마자 바로 다 나와서 다 증인 선서했죠. 뭐 진술을 거부하겠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선서를 해야 되는구나. 일단은 하고. 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 다른 뭐 증인으로 이제 김용현, 윤석열 나왔지만 추석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구인영장 발부됐다. 무조건 집행한다. 그 얘기 들으니까 또 바로 나가야 나와.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법원에서 네. 딱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네. 그 지금까지 네. 내란의 주범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들이 막 법정을 막 소란시키고 난리 쳤을 때 사실 법정 소란으로 충분히 이거 제재할 수 있거든요. 네. 재판을 할 수 있는 걸 이번에 네. 처음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직연이 너무 그 엉망으로 하니까 뭔가 이 이진관 판사가 네. 교과서를 보여줄 뭐 이게 무슨 특별히 그렇죠. 잘한다기보다 그냥 교과서적으로 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닌가라는 딱 생각도 정확한 들고. 재판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원래 재판은- 변호인들도 뭐라고 뭐 얘기를 하다가도 판사가 이제 그만하라고 제지하거나 그럼요. 그러면은 바로 조용히 합니다. 네. 세 분 다 뭐 경험이 있으실 네. 텐데 일단 이상민 전 장관 선서도 거부하고 어쨌든 80여 차례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며칠 전 추경호도 증인으로 나와서 계속 한 30여 차례 모든 질문에 자기도 지금 재판 걸려 있으니까 이제 기소될 예정이니까 거부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종종 왕왕 있습니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긴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제 상황은? 이 상황이 근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일단 그 형사 이제 이게 저기 언론에서 어떤 경우는 선서를 거부했다고 선서가 아니죠. 지금 증언을 거부했다고 엄청나게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네네. 엄마 아빠 공격을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경우도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저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건 맞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또는 자기 친족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직업상 뭐 저기 비밀 유지 의무가 네네. 법률성은 이 두 가지 경우인데요. 네. 이 케이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이나 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기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네. 증언을 거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히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네.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경우 같으면 제가 변호인이었으면 증언 거부 조언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수 있군요, 충분히 기술적으로.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법원에서 네. 실무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법원이 이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네. 뭐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최근에 이제 정치적 관련 사건들을 좀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나는 증언하지 않겠어. 나는 기분 나빠. 컨디션이 좋지 않아. 나는 당신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의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가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아, 명백한 사유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얘가 이제 와. 뭐 대표적인 인물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유동규. 아, 유동규. 예, 뭐 네. 유동규는 성서인 게 아니고요. 하다가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가고 이랬어요. 근데 이거를 법원에서 다 받아줬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좀 제가 변호인이니까 변호인 네네. 입장에서 아닌 건 아는데 유동규가 지금 하는 걸 봐서는 그 FM 이제 법 규정대로 하면은 아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러니까 재판 진행이 뭐 지연된 여지 많이 많았잖아요. 네. 가장 많이 지연시킨 사람은 유동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이번 이해 나온 김에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증언 거부를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그러면 저 사안이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에게 범죄 사실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유추해 볼 수 있는. 네, 그걸 하나 확인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법원이 증언 거부를 인정했으면 네. 법원이 왜 인정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유동 같은 경우 한 번도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 증언은 거부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상, 네. 뭐 딱 떨어진 두 가지 사유상 예. 그런데 그 선서까지 안 하는 건 또 처음이고. 예, 네. 선서에 이게 이 150조에서 증언 거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선서 거부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원칙 법 규정대로 하면 선서한 다음에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은 판사 오래한 사람이잖아요. 출신이니까. 판사 네. 오래한 사람이 분명히 이정관 판사가 판사 이걸로는 후배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망신당한 거예요, 사실은. 망신한 거다. 아, 그래서 이 판사님이 이상민 증인에게 뭐 이제 얘기를 계속 다 해주고 이상민이 또 따박따박 뭐 이의 신청하겠습니다. 그것도 기록에 남겨주세요. 뭐 친절하게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판사님이 그런 거 말고 할 얘기는 없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힘 빠져 하는 그런 모습도 노출됐고 참 이게 재판장의 지금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윤석열이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나왔는데요. 관련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재고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총리께서 보시는 거와 또 대통령인 내 입장에서는 좀 판단하는 게 다르다. 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선관위 관련해서 여기도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니 거기는 민간기관이니까 안 된다. 펄쩍 뛰었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 정말 펄쩍 뛰었냐. 민간기관 내가 몸으로 막았냐 펄쩍 뛰었냐. 그거 일단 저 거짓말 같은데 일단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윤석열 씨가 희한하게 아니 한덕수 총리는 좀 반대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서 증인들과 뭔가 결이 다른 증언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네. 아니 일단 뭐 반대라는 정확한 그 말은 아니지만 재고를 요청한 기억이 요청한다. 있다. 자기 입장에서는 반대로 들렸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 사람의 말을 전부 다 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어떤 범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 같이 절도를 하자라고 했는데 싫어라고 하다가 계속 하자. 이거 절도 이거 한 번 하면은 이거 한 방이야. 인생 야 이거 딱 인생 한 방. 훔쳐가지고 이거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뭐 알았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알았어라고 이제 하면서 그 수긍하는 순간부터 범죄가 같이 되는 거예요. 네.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재고를 요청드렸다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같이 일을 어쨌든 도모했잖아요. 같이 도모했기 때문에 그 초반에 뭐 재고를 요청했다는 말 자체가 이 한덕수의 범죄를 완성시키는 데는 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네. 맥락에서 네.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게다가 재고라는 단어를 쓴 것도 그러니까 반대했다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 내라는 언제부터 모의했나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점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지금 이 그렇죠. 발언에는 그러네요. 뭐 2년 전에 한번 해서 계엄으로 싹 쓸어버릴까 하니까 좀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은 네. 이게 2년 전에 네네. 뭐
그러니까 언제적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다 섞어가지고 자기 필요한 단어만 그때그때 뽑아서 이야기한 그러네요. 거 아닌가 그리고 싶습니다. 윤석열이 그 네. 국무회의 관련해서 총리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국무회의 뭐 10시에 원래 맞춰서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국무위원들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좀 늦게 된 거다. 그런데 총리는 빨리 온 편이어서 자기 집무실에서 계속 상황을 공유하면서 네. 국무위원 추가로 소집을 지시했다. 네. 추가로 소집을 지시했고 그에 따라 전화를 했고 그래서 불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말에 다 뒤에는 뒤에 말까지 다 붙여서 들어봐야 된다. 네. 정확히는 재고를 요청한 기억이 있다.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대 취지로 내게 이야기했다. 라는 게 윤석열의 주장인데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뭐별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뭐 거기서 뭐 재고 얘기 한번 나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고요. 한덕수가 이걸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해서 저기 사실 뭐 그 전에 뭐 전두환이 뭐 했을 때 주변에서 뭐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얘기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뭐 그럴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 의미 없고요. 우린 CCTV를 또 봤어요. 예, 네. 예,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같이 두고 이렇게 강조하는 건 별로 본질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을 더 보도를 해야죠. 총리는 빨리 온 편이어서 자기 집무실에서 계속 상황을 공유하면서 자기가 맞아요. 추가로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이행을 했잖아요. 네. 네네. 그게 헤드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네. 다른 게 헤드라인이라는 경우가 있어서 네. 한 번 더 일부러 여쭤봤습니다. 네. 민간기관에 군을 투입했던 의혹에 대해서 내가 막았어. 펄쩍 뛰었어. 아까 그거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와, 신뢰 제로인데 어떻게 보였어요? 네. 아니 우리 저 김어준 씨 여론조사고 네. 거기 들어가라고 했고 실제 군인들 왔고 해제된 다음에도 이 사람들 당분간 안 떠났어요. 홍장원 국정원 전 그렇죠. 차장에게 얘기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싹 잡아들여. 싹 잡아들여라고 하는데 다 지어내라고 했는데 뭘 싹 잡아들일 때 뭘로 잡아들입니까? 군인이 가야지 잡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 잡아들여서 이 명단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거 대상으로 수거 봐서 대상, 노상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까지 있는데 자기가 민간에는 가지 마라 말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싹 잡아들여 그랬더니 참 민간 기업에는 저기 가지 말고 잡아만 들여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집에서만 잡아와. 네. 만약 그 사람이 어디 호프집에 있었으면 잡아오지 마. 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어디를 정확하게 특정해서 네. 이 장소 털어 잡으러 가 이게 아니고 네. 누구를 잡아와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방법 수단을 가리지 말고 그렇죠. 어딜 가서든 잡아오라는 뜻인 거죠. 그게 무슨 사무실 가서 파괴가 아니라 이름이 나왔잖아요. 노상원 수첩도 그렇고 다 이름이 나왔으니까 방첩사 여인형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저께 가장 화제가 됐던 이슈이기도 한데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에 대해서 재판부가 감치에 나섰습니다. 관련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자,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퇴정하라고요?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가십시오. 저게 정석이잖아요. 변호사님. 뭐 그렇죠. 저기 사실은 법정에서 저렇게 소란하게 하는 경우가 뭐 요즘 이제 내란 재판에서 그런 경우가 좀 많아졌다고는 하는데 원래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는 일반인들도 아는데 네. 지금 법 전문가라는 사람이 가서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패를 부리는 거라서 그리고 지금 뭐 이미 아까 지금 아마 같은 재판일 텐데 내에서도 뭐 선서 거부니 뭐니 사실 법조인들이 법 질서나 이런 절차를 망가뜨리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던 재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장 입장에서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면서 궁금한 게 이자들이 왜 이러는 걸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반인들도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변호인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난동을 부린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판사의 심기를 거슬려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바보가 아닌 이상 뭐 바보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의도가 있을 텐데 뭐 지연 작전인가요? 어차피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런 거니까 이런 건가요? 뭔가요? 아니요. 지연 작전이 전혀 아니고요. 뭐예요? 법을 다 알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변호사들도
그 다 달라요. 예, 게다가 또 이제 좀 하시는 분들을 보면 누구라고 특정은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실무를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 그리고 또 민사 재판을 많이 하다 보면 형사 재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그렇죠. 변호사님들도 그런 거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쪽에 오래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특정 사건에만 형식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상 소송법을 잘 모르시거나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분들은 또 어떤 착각 속에 사냐면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들, 네. 자기가 의전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다 먹혔죠. 그리고 본인의 변론을 하러 가서도 습관적으로. 예, 습관적으로 이게 만약에 내란 재판이 아니고 네. 일반 재판이었다면 판사도 나보다 엄청 후배인데 뭐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번 내가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뭐가 문제야? 라고 이제 아주 쉽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그러니까 어제 밤 늦게 나온 소식인데 어쨌든 이진관 재판부에서 감치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어제 밤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감치 재판 관련 집행 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풀려났나 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단 저는 서울구치소가 말이 많았지만 여전히 뭔 생각인지 모르겠고요. 좀 이상합니다. 예, 이제 네. 어쨌든 이게 감치를 이게 경위들이 해서 넘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받으라고 하는 거니까 네. 여기에서 뭐 서류상 절차상 이제 미흡한 게 있으면 행정 요청을 해가지고 받으면 되는 건데 네. 못 받겠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서울구치소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고요. 예, 이거는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어 누가 네. 구속돼서 왔는데 사실 상황은 똑같은 거거든요. 부동산 집행에서 왔어요. 근데 우리는 뭐 절차상 받기가 어려운 대로 거부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지금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라서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 지금 감치된 이 사람이 감치 재판에서부터 아예 인적 사항을 묻는데 뭐 이름 말하잖아요. 말 안 했대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이름, 직업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예 아무 얘기도 안 그걸 하니까 악용한 것 아예 같아요. 특정이 안 됐다라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법원 재판에서는 어쨌든 확인 가능한 법이 내에서 이름이라든지 뭐 용모 등 이런 거를 재판소에 기재를 했는데 네. 기재를 한 그 부분을 그대로 그 인적 사항이 기재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기재가 안 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확인 가능한 법이 내에서는 기재했다고 하니까요. 영상으로 우리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그런데 서울구치소가 인적 상황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상하네요. 그 부분이 사실상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장께서도 이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예 대답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 누가 이 변호사인지 누가 뭐 권 변호사인지 이렇게 네. 해갖고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가 아마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신병을 그대로 확보했잖아요. 그럼 신병을 그대로 확보했으면 그대로 집행 불능 상태는 아니라고 저도 보여지는데 집행이 불능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집행 명령을 잠시 정지하고 석방한 거지 다시 집행 다시 하면 네, 된다. 하면 됩니다. 네, 근데 네. 저는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현행범, 살인범을 현행범으로 잡았다. 네. 누군지 모를 수 있잖아요, 당장. 네, 근데 네. 일단은 그러면 체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 거부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이면. 나 누군지 민증 없어요 이러면 예, 끝이에요. 예, 거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네. 전반적으로 지금 법무부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검사들의 집단 행동 같은 것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가 제대로 대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서울구치소도 지금 말이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네, 소장 바꾸지 않았습니까 몇 달 전에? 뭐 네. 이 바꾼 게 정말 뭐 문책을 해서 바꾼 건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네. 지금 이거를 법원에서 감치했는데 거부하는 이런 상상이 좀 안 되는데 인신구속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이거를 이게 단순히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서울구치소나 전반적인 그 법무부의 영이 서는지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컨트롤이 되는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서울구치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예전에 좀 위에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특별감찰관이라든지 뭐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각 구치소나 이런데 좀 중요 거점에는 네. 뭐 외부에서 채용을 한 사람들이 좀 가 있어야 된다. 네. 왜냐면 지금 내란 재판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굉장히 높은 집에 있었거나 그렇죠. 특정 커넥션이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안에서 방을 바꿔달라고 한다던가 자기만의 특혜를 한다던가 그런 이상한 일들이 진짜 벌어졌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과연 구치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못할 것 같으면은 외부 이원을 받아가지고 감찰 인원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런 게 없이 지금 하니까 이 교정 당국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독립적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이 일을 토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할 거 아니에요. 선례가 생겼으니까. 네네네. 뭐 그냥 잘못했다가 말 안 하면은 나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의 이제 법치 자체가 무너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약간 구조가 이런 겁니까? 조이대가 눈 감으면 직위원이 저렇게 난동을 부리듯이 뭐 법무부에서 제대로 이것을 군기 잡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구치소장들은 그 안에서 약간 왕처럼 군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소장이 뭐 편히 주려면 주고 특혜 주려면 주고 실제 윤석열 변호인 접견 뭐 수십 시간 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이거는 사실 오래된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네. 그때는 그렇게 이슈가 안 됐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서울구치소가 비협조적으로 나온 적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뭐 아마 지금도 가능성이 높은데 윤석열이나 뭐 이런 이른바 유명 정치인 출신들에 대한 네. 수감자들에 대해서 특혜가 계속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치소장이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구치소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그게 지금 좀 검찰 개혁하고 맞물려서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형 집행에 대한 이제 저희 지휘나 이런 것들은 검찰한테 있어서 이게 이제 교정국이 검찰하고 분리돼 있긴 하지만 교정청 쪽이 근데 실제로는 실무에 있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거든요. 그런 거 연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해프닝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구조가 오래된 쌓여온 악행 혹은 구조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 알겠습니다. 그 전에 18일 날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 재판, 여러분들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도 영상 준비했습니다.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장님, 이미. 그거는 불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불법을 왜 따릅니까? 예. 높은 확률로 지금 조은석은 사무실에 놀고 있을 겁니다. 이 조은석 시다발이 하라고 이렇게 지금 저분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검사들이나 특검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시면 제시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재명이 안보폰을 쓰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네. 그러면 최근에 시진핑이가 왔다가 대한민국 오면서 재판이 이 부분은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공소사실과 제시를 좀 관련됩니다. 해주십시오. 안보폰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이재명과 시진핑이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당연히 모르겠습니다. 안보와 관련된 부분, 안보폰에 제시를 좀 관련된 해주십시오. 문제입니다. 이재명의 국방부 장관이 안보폰을 어떻게 반대 신문도 주신문과 관련된 범위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있다고 샤오미 폰을 줬는데 그러면 안보폰을 사용하지 않고 샤오미 폰을 사용한다고 본인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으니까. 본인 생각할 때도 이재명이 안보폰을 사용하는 게 국가보안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보여집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샤오미 폰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안보폰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국가보안상. 그건 사용자가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판단할 문제 같습니까? 맞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샤오미 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이상. 저 말도 안 되는 걸 저 한성진이라는 부장판사는 경청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조금 전에 봤던 그죠? 이진관 판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바로 적극 개입을 해야죠.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니 저는 판사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길래 판사석 비었나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싸우는 건가 했는데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경청하고 있네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변호사들은 또 샤오미 폰은 또 뭐예요? 뭐 어쩌세요? 그러니까 저 김용현 측 변호사들의 저렇게 법정에서 난장을 피우던 그 습관이 그대로 한덕수 재판에 가서 똑같이 한 거예요. 그것보다도 굉장히 약한 강도로 한 거예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약한 강도로 했는데 바로 어떻게 습니까? 감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재판정을 저렇게 모독하는 거예요. 저 정도면은. 말도 안 되는 지금 반대 신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지를 안 하고 제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제지를 안 하는 저런 모습.
저런 모습은 사실 정상적인 재판의 모습은 아닙니다. 저희 일반인 그 뭐 변호사님 다 법조인들이니까 저만 그냥 일반인이고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상식선이 있잖아요. 재판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혹은 멋지게 하는 건 아니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은석 뭐 시다발이냐 뭐 높은 확률의 가능성으로 뭐 놀고 있을 것이다. 조은석 왜 특검이 직접 안 나오느냐 이런 주장은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까? 맥락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장 나와 뭐 이런 거예요? 특검을 갑자기 왜 거론하는 건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요즘은 없어진 말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지금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대요. 이제 어떤? 법정을 보고 그러니까 방청석을 보고 변론하는 변호사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청을 이제 보고? 방청석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변론하는 게 아니라. 네네. 예,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변호사들이 좀 많은데 변호사들이 워낙 적고 그러니까 이제 막 했던 시절이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죠. 네. 판단은 방청석에 있는 방청객이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하는 건데 그럼요. 법리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형적으로 아주 옛날 방식의 방청석을 위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용훈 재판 그래요. 방청석 사람들이 막 웃으니까 막 화이팅하고 막 화기애애해요. 근데 이게 그 법원이 보기에는 사실은 근데 법원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법원이 뭐 영장도 기본 오늘도 기각됐죠. 영장 법원이 하는 걸 봐서는 예, 뭔가 믿는 게 있어서 그런가 아닌가 싶은 불안감도 드는데 원래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판단을 어쨌든 법원이 하기 때문에 법원에 맞춰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계속 김영현 쪽에서 물어보는 게 네. 의견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떨 것 같냐, 뭐 이런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 증인신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물어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런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네. 뭐 예를 들어 뭐 전문가 증인이 나왔다거나 뭐 이런 데나 가능한 일인데. 지금 저런 식으로 계속 무리하게 네. 의견을 요구하는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네. 분명히 상대방 쪽에서 검찰 쪽에서 그 이의 제기를 했어야 되고요. 이의 제기를 하면 판사가 거기에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저건 봐서는 알기 좀 어렵네요. 근데 네네. 저거는 법원이 사실은 직권으로 제지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공개 재판이 중요합니다. 네, 이걸 안 했으면 우리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거잖아요. 다들 이진관처럼 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을 테고, 법을 잘 모르는 변호사가 설마 나와가지고 저렇게 설칠까? 뭐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지 않습니까? 또 하나 어제 영상을 저희들이 준비했는데요. 김건희 씨도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가 또 몸이 아팠어요. 네. 아니 근데 카메라가 있을 때까지는 멀쩡했죠. 카메라가 있을 때 그리고 오전 재판에서는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자신의 모습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신경 쓰고 네. 뭔가 잘못한 듯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뭐 카메라가 이제 나가고 이제 오전 재판이 끝나니까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연기 다 했잖아요. 네네. 이제 다 한 거 아니야? 네. 이제 뭐 더 이상 뭐 카메라 카메라 없고 뭐 그러니까는 내 지지자들만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가겠다. 바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재판장이 나갈 수 없다. 네네. 무조건 이 방청은 누워서라도 들어야 된다라고 맞아요. 해서 이제 별도로 휠체어 준비까지 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들었다고 하는데 누워가지고 거의 누워서 기대서 들었다고 하는데 느꼈겠죠. 여기 본인이 또 아프다는 계속 그런 거를 내고 또 보석하고 뭐 여러 가지 몸이 안 좋다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 시간이 끝나면은 다시 아픈 사람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것도 봐주지 않겠구나 뭐 이런 걸 느꼈겠죠. 지난번에 있었던 그 베란다 2층에서 뛰어내려서 지금 도망 중이라는 그 외모가 준수하다는 그분과의 문자가 드러나자 공개되자 갑자기 구토 증상을 보이면서 김건희 씨가 다시 구치소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어찌됐든 뭐 다른 맥락이지만 집이 아니라 구치소에 가려고 했는데 판사가 제지를 했어요. 뭔가 조금 달라진 분위기는 있었는데 어쨌든
저런 경우도 흔하진 않지 않습니까? 누워서라도 들어라 이런 얘기가. 저는 얘기를 못 하고 안 하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피해자들이 과연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 재판받다가 나 집에 갈래요? 안 하죠. 그렇게 하면은 원래는. 최고 형량 받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오늘 본 모든 영상의 일들은 통상적인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라면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모든 변호사들이면 절대 저렇게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오니까. 법률가라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옆에서 코치하고 있는 건지 다른 의도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건데 저 너무 이해가 안 가죠. 하여튼 저런 경우는 지금 없어요. 여기 있는 법조인 분들이 내가 다 부끄러워. 왜 부끄러우면 나의 몫인가 거의 막 이런 표정이긴 한데요. 게다가 지난번에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진짜 구토 증상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그런 있죠. 그 정도 문자와 그 정도 내용이 딱 터졌을 때 재판부도 알잖아요. 네. 이 정도는 보내줘도 되겠다. 아. 진짜 보내줘야 될 정도의 수준이었구나라고 진짜 생각했을 충격이 텐데 컸구나. 이번에는 보니까 뭐 건진 신의 연기를 다해서 그냥 지쳐서 그렇구나. 연기에서 지쳤으니까 그런 오전 부분이라고 연기, 본다면 뭐, 가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수 씨 구속될 것으로 기대를 여러분들 하셨겠지만 구속 기각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게 수원도 3인방 중에 한 명이죠.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 판사. 일단 김진수 씨의 혐의는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등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정재욱 판사님께서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와, 너무하는데? 이게 다 기각사유예요. 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아니요. 겁니까? 지금 여기 지금 저도 이제 보고 네. 있는데요. 증거인멸. 이게 저기 일단 계속 오늘 말을 잃으신 것 같아.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평소보다 말을 아끼시는 건가요? 어휘상실 말 약간. 좀 아끼는 거에 가깝긴 합니다만 네. 이게 예를 들어 이게 두 번째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모든 재판이 다 그래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죠. 이제 뭐 인정하든지 아니면 다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뭐 한덕수도 뭐 다 나왔고. 네. 그래서 이게 저기 내용을 보면은 그냥 풀어주겠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했지 않습니까? 자기 장모 집에 갖다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게 뭐 납득할 만한 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설명이 지금 안 되시는군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나는 풀어주고 싶어요라고 하고 그냥 대충 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좀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이 사법부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네, 정재 부장판사 수원 3인방 뭐 남세진도 마찬가지고. 재판부에 대해서 뭐 아직 뭐 이게 끝난 게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너무 영장 자체를 아예 기각시켜 버리면서 아예 수사의 차질을 빚게 하는 이런 일이 너무 잦으니까 영장 재판부만이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미룰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내란 재판부 정말 이건 이제 뭐 구속영장 문제긴 합니다만 굉장히 무력감을 느껴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는 신호등 하나도 다 법 지키며 살고 있는데 와 이런 사람들 김건희랑 김진우 그리고 최은순 최은순은 지금 뭐 세금 안 내가지고 1위라고 하던데요. 지방세인가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 그냥 잘 살고 있어요. 구속도 안 돼. 너무 박탈감, 허탈감 이런 게 좀 있네요. 요즘 상황들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심지어 이 김진우 씨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모친인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맞아 세트를 구속하기 뭐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버렸다. 네. 이거는 지금 특검의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여권의원 10명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에게 설명해라 라고 집단적으로
항의 혹은 난동을 부린 검사장 18명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 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오늘 18명의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합니다. 지난 11월 10일 박재혁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명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합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하여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행위이며 공무원이 지켜야 할 본분을 명백히 저버린 것입니다. 네, 이게 제가 기사를 잘 읽었다면 일단 이 10여 명이 저렇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거 좀 상의가 없었던 것 같다라면서 조금 다른 결의 발언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어찌됐든 고발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고발해야죠. 이건 뭐 김병기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 뭐 당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거고요. 집단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 66조 네.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된다는 건데 이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전에 있었던 그 정권들의 좀 탄압이나 네. 뭐 정교조 탄압, 네네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결국은 법제화됐지만 전국 공무원 노동조조 탄압, 네. 뭐 이런 다수의 그런 공안 정국에서의 탄압들이 그랬죠. 전부 이규정을 근거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로 이제 계속 사람들 괴롭히고 잡아놓고 권력 휘둘러왔던 검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적용이 안 됐던 거고요. 한 번도 안 됐죠.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와서 이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전에부터 검사회의니 2+에 뭘 하고 어쩌고 했던 건 전부 다 사실은 다 네. 이런 거 여기 지금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되거든요. 네. 다 봐줬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뜨뜻미지당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까지 최근에도 정권 바뀐 이후에도 지금 김건희 특검에 가 있었던 검사들이 집단운동 했잖아요. 40여 명. 네. 봐주고 넘어가잖아요. 결국은 흐지부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고발이라도 해야지 이걸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법무부가 아까 제가 서울구치소도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도 했지만 지금 검사나 이런 구조 자기 휘하에 있는 지휘하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통제하거나 어떻게 해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오늘 지금 법무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한마디로 정 장관이 지금 뭔가 포위된 건 아닌가 그런 우려를 계속 하시는 거네요. 예전에도 같은 말씀하셨던 것이고. 사실 저도 이제 숫자를 제가 직접 세워본 건 아닌데 현재 지금 그 검찰 출신들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정도가 윤석열 때보다 더 다르거든요. 그래요. 숫자가 더 많대요, 검찰 숫자가. 저도 확실하진 않은데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직접 세워본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언제까지 검사들이라고 봐줍니까? 99만 원 봐주고 뭐 이래저래 다 빠져나가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희들 마지막 아이템 할게요. 아마 제가 진행하는 그 프라임에서 처음으로 네, 밝은 뉴스를 준비해봤어요. 네. 우리 PD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네, 이 뉴스를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렇게 다크하지 않다라는 걸 좀 부각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일단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그 UAE 국빈 방문에서 뭐 여러분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굉장했죠. 의전이 진짜 어마어마했고 저도 그 대통령 그
모습 갔었거든요. 재작년에.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막 의전 사흘받고 하니까 훨씬 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장면들을 다 준비해드리고 싶었지만 저희들이 윤석열 욕하느라고 저 장면밖에 못 틀어드렸네요. 어쨌든 지금 조수미 씨와 이 김혜경 여사가 선알고 선후배 사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뭐 북토크 비슷한 거는 하여튼 다른 모임에서도 둘이 두 분이 이렇게 막 되게 속닥해서 두 분 왜 이렇게 친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후배였어요.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네. 그 뭐 선후배 관계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이 무대 여기가 그쵸. 지금 이 궁전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 궁전에서 가고 그리운 금강산, 네.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울려 퍼지니까 그 뭐랄까요 벅차오르는 감정들이 맞아요. 저는 그게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좀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네. 약간 이제 최근에 이제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해외에서 만나는 우리나라의 국격이란 이런 느낌이 대단- 정말 들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제가 어느 뭐 경기장에 들어갔는데도 그 경기장에서 표를 체크하는 분이 경주 갔다 왔다고 경주라는 발음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서울이 아니라 경주? 네, 경주.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면 그런 와. 거 같다 하겠는데. 놀라운데? 그리고 심지어 뭐 한국인이냐 코레아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사진을 찍어주면서 저한테 아니 굳이 찍어달라고도 안 했는데 굳이 이제 찍어주겠다고 하시면서 한국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어느 나라 혹시 그분은 아마 저기 스페인 사람이었던 것 스페인이요? 같아요. 저 근데도 아부다비 두바이 갔을 때 똑같았어요 상황이. 한국말로 네. 저한테 깜짝 맞아요. 놀라가지고. 한국말로 먼저 친근하게 다가올 때 그 한국말이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에요. 뭐 네네. 서울이라든지 뭐 이런 말은 들을 수 있겠지만 경주를 갔다 왔다고 쉽지 얘기한다던가 않은데. 네, 한국 사람이냐고 직접 한국 사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처음 있는 일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부다비에서 이제 궁전에서 그리운 금강산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그런 특히. 마음에서 좀 감격하지 않았나. 그 내란의 밤 때 얼마나 그 위기 순간이었는지 그때 네.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를 국회에 이제 데려다 직접 주는데 운전해서. 차 안에서 네네. 흐느끼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이재명 당시 대표는 이제 지금 빨리 모여주십시오 얘기하고 있고 네. 김혜경 여사는 아마 운전을 하면서 흐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짜 겹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저는 일단은 조수미 씨가 진짜 세계적인 그렇죠. 소프라노잖아요. 그리고 네네. 얼마나 많은 무대에 섰겠어요. 큰 무대에 서고. 근데 울어. 이 멀리 떨어진 네.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내외가 국빈으로 와서 함께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우리나라가 이만큼 국격이 높아졌구나. 네. 그동안 본인이 여기저기 많은 나라에서 공연했을 때와 달리 이번에 느낀 거는 진짜 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같은 뭐 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저도 막 울컥했고 네. 자부심이. 그래서 네. 한번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더워요. 아부다비 두바이 너무 더워요. 변호사님. 뭐 일단 사실 이제 저는 클래식을 잘 몰라가지고요. 네. 과연 제가 들었으면 울었을까 싶긴 한데, 네,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제 뭐 김혜경 여사가 이제 눈물을 훔친 것도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좀 주목받긴 했지만 그런 자리가 마련되고 그리고 양국이 그렇게 서로 저기 상대국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로 이렇게 그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얘기 나누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이라도 좀 방향을 좀 잘 잡고 가고 있구나.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희망 같은 걸 좀 봤습니다. 네. 그 국빈 그 예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갔을 때랑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가셨을 때랑 비교해 보시면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 때도 꽤 화려했다 싶었는데 이번에 비교하면 그렇죠. 대충 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네, 법조생거리 신유진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전원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